여러분 안녕하세요. 조 팔레트쌤의 미술 시간입니다. 제5강 인상주의 현대미술로 진입하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미술 작품의 시작이 된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수업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번 시간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떤 것을 배웠었죠? 맞아요. 기존 미술의 극치인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프랑스 혁명이 되기 그 이전에 귀족들이 살았던 절대 왕정 시대였죠. 그래서 다양한 유럽 사회의 다양한 문화들을 그림 속에 담고 미술 작가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현대로 진입하는 시점을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전 시기에는 15세기, 16세기, 그리고 17세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시기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의 진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인상주의의 시기는 조금 더 앞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더 앞, 18세기 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진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진입하는 부분이 다 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때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이제는 현대와 근접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현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근대 시민생활이 가능해졌겠죠. 이전에는 왕이 지배하던 세상, 귀족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던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면 재산도 생길 수가 있고 집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흥 부르주아 혹은 이제 신흥 계층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산업과 무역이 급성장하고요. 기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기계가 발전을 하니까 대량 생산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오고 쌀을 탈곡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다 겉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서 한 집마다 이번 한 끼 먹었네, 다음 점심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했던 게 아니라 기계에서 탁탁탁 요리가 되니까 우리 오늘 스프 먹고 싶은데 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현대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도 귀족사회에서 시민계층 사회로 변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 주도층이 귀족에서 일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때는 미술도 점점 발전을 해서 살롱이라는 전람회가 매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작가들 혹은 신흥 작가들이 전람회에 출품을 해서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림이 팔리게 되면 유명해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술들은 이전의 미술 형식을 답습했어요. 신화의 내용을 그냥 그림에 담거나 혹은 귀족들의 그림을 담거나 이렇게 사회 풍자적인 내용을 담거나 뭔가 새롭게 획기적인 그림이 나오지가 않고 답습하면서 그림의 테크닉적인 실력만 보고 너 그림 잘 그렸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상주의라는 사조가 생기게 됩니다.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작품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작품입니다. 인상주의의 시초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네라는 작가가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때 시기가 산업혁명 시기라고 했죠. 기차가 다니게 되고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이 개발되고 나오게 된 시기. 이때 혁명적인 기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진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미술의 역할이 뭐였었죠? 우리 바로크 르코코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미술은 어떤 역할로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맞아요. 귀족들이 후손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본인의 얼굴을 담았었죠. 그림의 역할이 그렇게 기록용이었었던 거에 반해서 지금 이 시기가 되니까 사진기가 나와버렸어요. 사진기가 그림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담아버리게 됐어요. 털끝 하나하나까지도 묘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림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으로 사람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이때 튜브 물감도 개발이 되었어요. 이제 미술 작가들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개성을 조금씩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돼요. 모네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일본 미술이 프랑스 망국 박람회에서 아주 유명하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것을 우키요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어요. 이 그림은 목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목판에 그려서 그거를 색깔을 칠해서 파나 색깔을 칠해서 찍어냈던 종이들이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그 전까지 유럽 그림은 굉장히 원근법을 강조를 해서 멋진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 이거는 평면적이거든요. 만화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아요. 사진기도 개발됐죠. 튜브 물감 개발돼서 아무 데서나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의 영향까지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모네는 이제 그림을 아뜰리에나 화실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야외로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빛을 관찰하면서 풍경을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당시에 모네는 고유의 색을 부정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과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죠? 빨간색이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과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사과는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부분도 있고 노란 부분도 있고 점이 찍혀서 갈변한 부분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사과는 고유의 색이라고 해서 빨간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안에서 초록색, 갈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네는 그것에 주안점을 들고 그림을 가지고 야외로 나간 겁니다. 야외로 나가서 빛에 따라서 그 풍경의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독 연작 시리즈가 많은데 모네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풍경 혹은 해가 내려앉는 풍경을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그거를 보고 빠르게 색깔을 칠해서 붓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정확성이 드러나지가 않죠. 어떤 게 어디가 수평선 끝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 해가 정확하게 떠오르기 전에 빨리 이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다 보니까 붓점 위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모네는 이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롱을 받아요. 미술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보고 이게 무슨 작품이야, 웃기다, 그래 네가 제목이라고 정한 인상해돋이라는, 그래 그거를 그대로 붙여서 너 인상주의 시켜줄게 했던 게 현대 인상주의이고 현대 미술의 시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네의 작품을 잠깐 보면요, 지금 여기에 연작 시리즈가 정말 많죠. 이 성당을 보세요. 성당이 똑같은 성당인데도 색감이 다 달라요. 아침에 그린 거, 혹은 점심에 그린 거, 해가 질 때 그린 거, 날씨가 흐릴 때 그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작품들을 다 색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제를 하루에 4개 정도 들고 가요. 그래서 오전 6시다 이거. 오전 8시가 됐네? 그럼 그거 치우고 두 번째 거. 오전 12시가 됐어.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풍경 작품이 유독 많죠. 캔버스를 야외에다 두고 시간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모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이제 서서히 붓점을 찍고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로 점점 발전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요. 사실 인상주의 이후부터는 어떠한 주의, 어떠한 사조라고 분류를 하기에는 작가들 개성이 좀 명확하게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들을 보면 지금 여기 3개 있는 작품들을 보면 작가들도 좀 보여줄게요. 마네와 르누아르와 드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들 많이 봤죠? 여기저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 시대의 모습을 좀 더 흥분되고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원근법을 강하게 강조를 했다면 원근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본인만의 스타일을 닮아서 뭔가 동화같이 표현하기도 했고요. 파스텔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방식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이 작품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자들은 옷을 입고 있고 여자는 옷을 벗고 있죠.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죠. 굉장히 야한 그림으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옷을 벗고 있는 여인을 그리는 건 대부분 신화 속의 한 소재의 여인을 그렸는데 이 여인은 일반 여인이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정면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음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가들이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모네의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 더 받은 작가를 볼게요. 우리가 아는 신인상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들도 많이 봤죠? 현대에 여러분들이 미술 수업 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거 전묘화입니다. 전묘화의 시초의 작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작가의 이름은 조르주 세라입니다. 뭐냐면 이제 신인상주의라고 분류되는 이 두 작가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붓점으로 그리는 모네처럼 붓점으로 그리는데 모네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많이 담았어. 우리는 색채학을 조금 더 활용해서 색채 연구를 하겠어. 그래서 보색 대비를 활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색 대비.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빨간색에 반대되는 색깔이 있어요. 그것은 초록색입니다. 이게 뭐냐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강하게 두면 사람들의 시선이 빨간색으로 더 많이 간다거나 초록색으로 더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색은 완전 반대 색깔이기 때문에 둘 다 아주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보색 대비이고요. 그런 것을 이 그림에 담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병치호납, 보색 대비 이런 식으로 색채학을 활용해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 게 신인상주의입니다. 빛을 분석하고 색을 연구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전묘화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후에 후기 인상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작가, 고흐가 있던 시기예요. 자, 우리 인상주의는 인상주의 하나, 신인상주의 하나, 후기 인상주의 하나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3가지가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서 고흐의 작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맞아요. 이 위에 있는 작품들이 전부 다 고흐의 작품입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작품들은 뭘까요? 고갱의 작품입니다. 고갱과 고흐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워낙 같이 많이 불렸기 때문에 이름이 고흐 고갱인가? 고갱 고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둘은 다른 작가입니다. 다른 작가인데 왜 같이 불렸냐면 둘이 같이 동거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같이 동거를 하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시기가 있는데 둘이 우정을 나누다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고갱은 떠나버리고 고흐가 길을 자른 사건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리게 됩니다. 고흐의 작품을 보면요. 자신만의 관점을 담아서 신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너무 색채, 과학적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림이 아니야, 저거는 과학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규칙성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본질적인 색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사과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해바라기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이렇게 본질적인 색깔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변형하고 본인의 감정을 담아서 해바라기 하나를 그려도 본인의 기분을 담아서 해바라기가 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몽실몽실한 그런 기분을 그림에 표현을 한다거나 해서 자신만의 규칙성을 가진 그림을 그리죠. 반면에 고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시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원시 미술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죠? 인상주의 이후의 미술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점점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그림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후기에는 이런 그림으로 발전을 해요. 이런 그림에서 발전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얘네를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렸네요. 후기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은 세잔의 작품입니다. 이때부터는 세잔이 점점 붓점이 커져요. 그래서 엄청 넓적한 납작붓으로 그림을 막 빠른 시기에 그리게 되면서 형태가 많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가 깨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는 형태가 깨지기 전 그림인데요. 원근법을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과는 위에서 내려다 본 사과고 여기 사과는 옆으로 본 사과고 병은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태와 구도를 완전히 깨버리게 돼요. 이 사람이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닙니다. 이 옆에 있는 작품은 마티스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색감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강렬한 빨간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배경지도 빨간색, 책상도 빨간색, 어디가 배경이고 책상인지 모르겠고 원근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땅이고 하늘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발전을 해서 뭉크라는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담은 표현주의로 이렇게 화면의 구도가 다 깨지고 이렇게 굽이치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날카로운 인간들의 모습을 그린 키르히너라던가 혹은 피카소가 이렇게 사물을 다 분할하고 해체를 해서 다 이어붙이는 그런 작품들로 발전을 했겠죠. 피카소 작품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에 피카소 작품의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는 여인은 20세기의 천재화가 피카소라고 하는데 피카소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까지도 살았던 작가예요. 어찌됐거나 기계적인 사회의 미학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었는데요. 세상의 본질, 대상의 본질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근데 이 여자의 눈의 정면, 코의 정면, 코의 측면, 머리의 뒷부분 모두 다 사랑해. 그래서 다 그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쪼개요. 다 쪼개서 코의 옆모습, 머리카락의 뒷모습 이런 것들을 다 재결합해서 붙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구성 방식을 활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카소가 아주 유명해지고 각자 작가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서 나만의 그림 스타일, 다른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미술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사에 진입한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면 돼요. 현대미술과 과거의 미술이 어떻게 달라? 왜 달랐을까? 그것은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사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이 사진처럼 그것의 대상을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작가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어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미술로 들어오게 됐고 이왕 여기까지 설명하고 달려온 것을 조금만 더 나가서 현대미술의 끝까지 빠르게 한번 진도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5차시 강의 끝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